일본은 저주받은 곳이에요. 이런 곳에서 살다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정든 고향보다 그곳에서 모든 기억을 지우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으로 가요. 남은 인생은 걱정을 하지 않고 살고 싶어요. 한 여자가 슬픈 듯 차분하게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일본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절박해 보이는 사연.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규슈섬 남부의 가고시마라는 소도시에 살고 있는 43살 다나카 유키라고 합니다. 여중생 딸을 두었고 남편과는 몇 년 전에 사별했어요. 남편을 잃은 그 사건은 벌써 몇 해가 지났는데 지금도 너무 생생해서 말하기가 힘드네요. 저는 일본의 가고시마에서 태어나 자랐고 현재 15년 넘게 이곳에서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너무 좋아 다른 도시로 발령을 거부한 적도 여러 번 있을 정도로 가고시마는 그렇게 제게 매우 특별한 곳입니다. 가고시마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섬이에요. 도시에는 활발하게 활동 중인 사쿠라지마 화산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위대한 화산을 옆에 두고 살며 자연의 엄청난 힘을 항상 느끼고 있죠.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화산의 모습이 보이고 그 웅장한 장관을 보며 하루를 시작해요. 그 모습은 경이로우면서도 두렵죠. 가끔씩 작은 분출이 일어나면 하늘이 황홀한 색으로 물들곤 해요. 저에게 가고시마는 자연의 위대함과 인간의 나약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곳이에요. 제 하루는 신선한 공기와 따뜻한 햇살로 시작된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고 저 멀리 보이는 화산은 마치 자연의 영원함을 상기시켜주는 것 같죠. 가끔 화산이 작은 흔들림을 일으키지만 가고시마 사람들은 그런 변화에 익숙해져 있고 평온함을 금방 되찾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정말 독특해요. 도시의 편리함과 시골의 여유로움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죠.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길은 언제나 기분 좋고 상쾌해요. 잘 정비된 도로를 달리면서도 자연과 가까이 있는 느낌을 받는 건 이곳의 큰 매력이거든요. 자연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그 속에서 평온함을 찾는 법을 배운 곳이 바로 가고시마입니다. 저는 화산이 일으키는 작은 변화들을 매일 관찰하면서 그 속에서 인내와 조화의 지혜를 배우고 있어요. 가고시마 사람들은 자연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면 서로 도우며 대처하는 법을 익혔죠. 이곳에서의 삶은 단순한 일상 그 이상이에요.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는 자연의 힘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가고시마에서의 삶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요. 이곳에서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희망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저는 다른 도시로의 발령을 피할 수 있었어요. 우선 가고시마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도 매우 친절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서 느낀 여러 장점들이 저를 이곳에 머물게 했어요. 그중 교통 시스템도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가고시마는 도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신칸센 덕분에 출퇴근이 정말 편리하죠. 매일 아침 자전거를 타고 가까운 역으로 가면 신칸센을 타고 출근해요. 자전거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어서 매우 쾌적하답니다. 신칸센은 매번 정시에 도착하고 이동 중에는 풍경을 감상하며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편하네요. 가고시마에서 도쿄까지는 약 100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신칸센으로 4시간이면 도착합니다. 직업상 가끔 도쿄로 출장을 갈 때도 이 교통 시스템 덕분에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롭게 다녀올 수 있죠. 도쿄에 도착하면 바로 지하철을 이용해 이동합니다. 일본의 지하철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표지판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 외국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안내 방송도 여러 언어로 제공되어 정말 편리합니다. 이런 철저한 교통 시스템을 이용할 때마다 감탄하게 돼요. 의료 시스템도 정말 자랑스러운 것 중 하나예요. 저희 가족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병원에 갈 때 큰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답니다. 얼마 전 저희 어머니께서 갑작스런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도 우리는 걱정 없이 치료를 받았어요. 병원은 매우 깨끗하고 최신 장비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의사들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필요하다면 영어로도 안내해줍니다. 어머니는 빠르게 회복하셨고 지금은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며 건강을 관리받고 계세요. 이런 의료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의 위기관리 시스템도 특별합니다. 가고시마는 자연재해가 잦은 지역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세밀한 시스템이 구축되었어요. 이 시스템 덕분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도 큰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항상 안도감을 느끼곤 해요.
특히 재난경보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각 가정에는 긴급 재난경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 실시간으로 경고가 전달됩니다. 일본의 재난경보 시스템은 GPS 기술을 기반으로 휴대전화, TV, 라디오, 심지어 자판기까지도 경고를 전송할 수 있어 모든 사람들이 재난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죠. 이 덕분에 시민들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은 공공 인프라의 내진 설계입니다. 일본 전역의 건축물은 강력한 지진에 대비해 내진 설계가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가고시마는 화산과 지진 위험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내진 건물의 기준이 매우 엄격해요. 건물뿐만 아니라 도로, 교량, 지하철까지도 지진에 대비한 설계가 되어 있어요.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주요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대비 덕분에 저희는 재난 상황에서도 생활이 완전히 마비되지 않아요. 또 하나 자랑할 만한 것은 자원봉사자 및 시민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일본은 정부의 주도 아래 매년 자원봉사 훈련을 진행하고 있어요.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재난 대응 훈련에 참여하고 지역 사회에서 서로 돕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 덕분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며 서로를 돕는 사회적 연대가 매우 강력해요. 저는 소방관으로서 이러한 훈련을 지휘할 때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수준의 대응 능력에 감탄하게 됩니다. 대피소 운영도 일본에서는 아주 체계적이에요. 대피소에는 재난 발생 직후 필요한 식량, 물, 응급 의료 장비 등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대피소의 위치는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마다 잘 배치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죠. 이 덕분에 가고시마처럼 자연재해가 잦은 지역에서도 주민들은 비교적 안전한 환경에서 위기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재난 복구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태풍이나 지진이 지나간 후에는 즉시 복구팀이 투입되어 피해 지역의 도로, 전기, 수도 등을 복구합니다. 이러한 빠른 복구 작업 덕분에 큰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사회적 혼란이 길게 지속되지 않아요. 재난 이후에도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점은 일본의 위기관리 시스템에서 가장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철저하게 대비를 해도 자연의 힘은 두렵습니다. 올해 여름 가고시마는 태풍 산산의 직격탄을 받았어요. 이 태풍은 시간당 96.5mm의 폭우를 퍼부었고 도로와 주택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방서에서 대기 중이었고 곧바로 동료들과 함께 밤새 구조 작업에 나섰죠. 가고시마와 구마모토 현에서는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대피해야 했고 약 150채 이상의 주택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고시마 시내의 저지대 지역은 특히 침수 피해가 심각했으며 강풍으로 인해 전봇대와 나무들이 쓰러져 5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였고 저는 그곳에서 자연재해의 무서움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저희 소방대원들은 그 속에서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구조 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가고시마는 지진으로도 자주 피해를 입습니다. 특히 2016년 구마모토 지진은 가고시마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 당시 저는 구조 작업을 하면서 지진의 파괴력을 목격했죠. 땅이 흔들리고 건물들이 무너지는 그 순간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출동해 대피 작업을 벌였지만 여전히 태풍에 대한 공포가 가고시마 주민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갇힌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는 신속하게 구조 장비를 준비하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 추가적인 붕괴 위험이 있었지만 저는 오로지 눈앞의 생명을 구하는 데만 집중했죠. 구조 작업을 하던 중 무너진 집 아래에서 한 소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는 그 소리를 따라 조심스럽게 접근했죠. 시간이 흐를수록 구조 작업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어요. 태풍의 강한 바람과 비가 계속해서 주변을 위협하며 건물이 무너질 듯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그 소녀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마침내 우리는 소녀가 갇힌 잔해를 조금씩 들어 올려 그녀를 구출할 수 있었어요. 소녀는 심한 충격을 받은 상태였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면서 저는 그 순간의 감정을 잊을 수 없었죠. 구조 작업을 마치고 소방차에 올라타면서 저는 이번 태풍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어요.
그날 밤 소방서로 돌아온 저는 동료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우리는 각자 오늘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죠. 태풍으로 인한 긴장감이 여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러한 재난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언제 또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제 동료들은 매번 다시 일어나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소방관으로서 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항상 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걱정이 뒤따라옵니다. 오늘도 여진이 계속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구조 작업을 하며 제 머릿속에는 제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지금은 제가 이 자리에 있지만 언제든지 제 가족이 이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구조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끝내지 못한 일들과 오늘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연재해는 저희 모두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주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속에서도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니까요. 태풍 산사는 마치 일본 열도를 천천히 휘감으며 계속해서 피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여파는 곳곳에서 이어졌고 마치 잠잠해지는 듯했던 비바람은 다시 거세어졌습니다. 비는 몇 날 며칠이나 계속 내렸고 그로 인해 홍수와 산사태가 잇따랐어요. 마치 재난의 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가고시마 외곽의 또 다른 마을에서 긴급 구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산산이 몰고 온 폭우로 인해 강이 다시 범람하고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죠. 그날 아침 출동할 때만 해도 저는 조금씩 지쳐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지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이어지는 구조 작업은 우리 모두를 지치게 만들었죠. 현장에 도착했을 때 물이 이미 허리 높이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마을은 고요했지만 물속에 잠긴 집들과 도로는 그 고요함 속에서도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구조 요청이 끊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집 안에서 고립된 채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보트를 타고 고립된 집들로 향했습니다. 처음 구조된 집에서는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어요. 하지만 집이 이미 거의 물에 잠겨 있었고 주민들은 극도의 불안감 속에 있었죠. 어린아이를 안고 있던 한 어머니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연신했습니다. 그들의 불안한 눈빛이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러나 두 번째로 도착한 집은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한 노부부가 대피하지 못하고 집안에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모든 가구와 물건들이 떠다니고 있었고 노부부는 물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간신히 손잡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그들을 구조하는 데는 큰 위험이 따랐습니다. 물살이 너무 강해 잠깐만 방심하면 우리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저는 동료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보트를 끌어 그들을 구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노부부가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태풍이 지나가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또 생길 줄이야. 그들의 목소리는 공포와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일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죠. 저는 그들을 보트로 옮기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재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날 구조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물살은 점점 더 거세어졌고 비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하늘을 올려다보며 멍하니 서 있었죠. 저희 팀은 지치고 있었지만 또다시 쉴 틈도 없이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본 기상청에서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1호와 12호 태풍이 북상 중이라는 예보였습니다. 아직 정확한 진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본 남부 지역을 강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죠. 이 소식은 복구가 제대로 되기도 전에 더 큰 재난이 올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함께 비상회의에 참석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쳐 있었지만 새로운 태풍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가족들이 안전할까? 태풍이 매년 이렇게 강하게 몰려오면 우리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구조 작업은 계속 이어졌고 대피소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결코 이 일을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대피소로 이동하던 중 저는 한 가족이 대피소 입구에서 머뭇거리며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이번엔 괜찮을 거야.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작게 중얼거리며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자신을 설득하려는 말인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순간 마음속에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 대피소 내부는 이미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이 불안에 떨며 작은 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면서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는 마치 곧 폭풍이 들이닥칠 것처럼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대피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이미 산산으로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은 또다시 찾아올지도 모를 재난 앞에서 눈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11호와 12호 태풍의 진로는 아직 정확하지 않았지만 그 경로가 일본으로 향하게 되면 피해는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대피소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두운 구름은 끝없이 몰려오고 있었고 태풍의 강력한 바람이 어디까지 우리를 밀어붙일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길었던 하루는 지나가고 있었죠. 1년 전 딸의 간곡한 부탁을 듣고 결국 한국에 가게 된 적이 있어요. 딸은 한국 아이돌 그룹의 열성 팬이었죠. 공연을 보러 가자는 딸의 부탁을 몇 달 동안 듣다 못해 마지못해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사실 그때만 해도 한국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어요. 한국의 대중문화나 생활 환경은 그저 일본보다 조금 뒤떨어져 있을 거라는 생각만 했죠. 일본이 세계 최고인 걸 굳이 한국까지 가서 뭘 보나라는 생각도 떨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회사에서 재난 대처 관련 업무로 한국 출장을 가야 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왜 하필 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재난 대처 시스템이 일본보다 우수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딸과 함께 서울로 떠나게 되었죠. 서울에 도착한 첫 순간 솔직히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거리와 높은 빌딩들이 제 눈에 들어왔죠. 하지만 그럼에도 마음속에는 그래도 일본만큼은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도로 위에 깔끔한 자동차 행렬,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며 나쁘진 않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국에 대한 큰 기대감은 없었어요. 그러나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들어가면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역 내부는 일본처럼 매우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차례로 승강장에 오르는 모습이나 역 안에 설치된 비상 대피 경로 안내판들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무척 효율적이었고 어느 역에나 재난 발생 시 대처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안내 방송도 일본어, 영어, 중국어 등 여러 언어로 제공되고 있었어요. 순간 이 정도면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네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선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중심부에 들어섰을 때 저는 한국의 거리 풍경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차들은 신호에 맞춰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거리는 예상보다 훨씬 깨끗했습니다. 교차로마다 교통신호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었고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도 굉장히 바쁘고 정돈된 모습을 보였죠. 가로수와 현대식 상가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은 서울이 매우 세련된 도시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일본과는 다르게 서울의 거리에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일본에서보다 활기찬 분위기와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에 살짝 놀랐죠. 공연장을 찾는 동안에도 곳곳에 설치된 안전 안내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풍경으로만 보았지만 곧 공연장이 수천 명의 관객으로 가득 찼을 때 그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연장 안에서는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었고 출입구마다 비상 대피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공연 중간에 시스템 점검을 위한 안내 방송도 나왔죠. 이 정도면 정말 안전하겠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여전히 제 머릿속에는 그래도 일본이 더 잘할 것이라는 자부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장 일정이 시작되고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한국의 재난대응 체계에 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첫 방문지는 서울시 재난대응센터였어요. 그곳에서 한국의 재난대응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게 됐죠. 재난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고 각 구역별 대피 경로가 실시간으로 안내되는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지진이나 태풍 발생 시 각 지역에 있는 대피소로 사람들이 자동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에도 저는 계속해서 일본과 비교하고 있었죠. 일본도 이런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한국의 대응 방식은 훨씬 더 신속하고 유연했습니다.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능력이 뛰어났고 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한 한국의 대피소 시스템도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재난 발생 시 대피소는 자동으로 열리며 내부에는 비상식량, 물, 응급처치 도구까지 구비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전력 공급이 끊겨도 자가 발전이 가능한 시설이었죠. 대피소는 위급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그곳에서 주민들은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일본보다 낫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지만 한국의 대응 시스템이 더 빠르고 체계적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출장이 끝나고 한국에서의 경험이 끝났을 때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시작한 한국 여행과 출장이었지만 그곳에서 본 재난 대처 능력은 저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꾸어 놓았죠. 만약 우리 가족이 한국에 있었다면 더 안전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최고라는 자부심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효율적인 대응 시스템과 안전 대책은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이었고 그 순간부터 저는 내 가족이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어디일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동료들과 다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최근의 재난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점점 더 빈번해진 자연재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자연재해가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계속되면 우리 가족도 위험할지 모르겠어. 한 동료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말에 또 다른 동료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맞아, 우리도 대피소가 있는 집을 알아보고 있어.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 안전할지는 모르겠어. 그들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무력감이 서려 있었어요. 일본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더 이상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죠. 사실 저도 그들처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재난에 잘 대비하는 나라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 자부심 덕분에 위험해도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태풍과 지진이 반복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그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국에서 경험했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자꾸 떠오르는 것이었죠. 주변 이웃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난이 반복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만나 불안을 나누곤 했어요. 몇몇 주민들은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고려하고 있다고도 했죠. 특히 자녀를 둔 부모들은 더 큰 걱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위험하다면 안전한 곳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한 어머니가 말하자 옆에 있던 이웃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한국에 사는 내 친척 얘기를 들어보면 그곳은 재난 대응이 정말 빠르고 철저하다더라. 그 말을 들으면서 한국에서 봤던 그 체계적인 시스템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때의 경험이 이제는 단순한 출장 이야기가 아닌 현실적인 대안처럼 느껴졌거든요. 딸과의 대화 역시 저의 결정을 더욱 확고히 만들게 되었죠. 딸은 여전히 한국 아이돌에 푹 빠져 있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유튜브에서 한국의 음악 방송을 시청하곤 했어요. 저도 가끔 딸과 함께 앉아 그 방송을 보게 되었죠. 최근에 딸은 니지우라는 일본 출신 멤버들이 포함된 걸그룹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하는 그들의 모습에 딸은 눈을 빛내며 말했죠. 엄마, 나도 언젠가 한국에서 살고 싶어. 저는 딸의 말이 단순한 꿈일 줄 알았지만 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금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로 한국으로 이주하는 게 옳은 선택일까? 사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 일본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제 가족과 모든 추억을 쌓았고 지금까지 이 나라의 안전을 믿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이 믿음이 점점 흔들리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딸이 유튜브로 한국의 새로운 드라마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지 딸이 동경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점점 더 확고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딸과 저는 함께 앉아 진지하게 한국으로 이주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딸에게 한국에서 본 체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재난이 발생하면 바로 경보가 울리고 대피 경로가 자동으로 안내돼. 또 대피소는 언제든 열려 있어서 안전하게 피할 수 있지. 딸은 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한국으로 가면 안전할 수 있겠네. 그때 결심이 섰습니다. 한국은 재난 대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무엇보다 가족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주변 동료들과 주민들, 그리고 무엇보다 딸의 한국에서의 꿈을 고려했을 때 한국으로 이주하는 것이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일 거라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결정을 마음속으로 굳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불안한 재난 속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 가족의 안전과 딸의 행복을 위해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저는 벌써 이민에 대한 계획을 완성했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고향보다 내가 살아갈 안전한 고향 같은 땅에서 걱정 없이 살고 싶네요. 지진 때문에 남편을 잃었지만 남편도 저와 딸을 응원해 줄 거라 믿고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